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수입 금지 확대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한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어에 최적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로 이름 붙여진 이 AI는 GPT 3.5보다 16% 큰 매개 변수 규모에 한국 사회의 맥락과 제도, 법 등을 이해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밝혔습니다.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 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이 전기회사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허리케인 적색 경보에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이 났다는 주장입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동해에서 잡아 억대 수익을 올린 어민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포획부터 운반, 유통까지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데 지금까지 17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74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사울라가 발생했습니다. 사울라는 다음 주 초까지 필리핀 해상을 맴돌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인데 기상청은 사울라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오염수가 결국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오염수 관리가 약속한 대로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위해가 발생하진 않는지 합리적인 의문과 검증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과제가 전 세계에 남겨졌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떠안은 1차 과제는 일본이 대회에 공표한 대로 실제 방류를 제대로 관리하느냐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장기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실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 후에도 오염수 속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데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노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은 아직 연구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종들이 사실상 삼중수소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30년, 40년, 50년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것을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 기간을 30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폭발한 원자로를 철거하는 폐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오염수는 계속해서 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발생을 줄이려면 원자로 내에 있는 고설량의 방사성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될 로봇 개발이 더딘 데다가 이미 2차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새 오염수 발생을 완전히 막거나 폐로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확정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집요한 의문과 검증은 방류가 끝나는 날까지, 더 나아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규탄 담화를 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끝내 바다로 배출되자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달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100% 방사능 검사에 돌입하면서 수입량은 이미 반토막 난 상태. 홍콩과 마카오도 예고한 대로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지역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농수산품 수출 가운데 중국 본토의 비중은 20.8%, 홍콩은 15.6%로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일본의 방류 강행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담화도 나왔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을 때처럼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난이 담겼습니다. 人为向海洋排放核事故污染水没有先例，也没有公认的处置标准。 TV와 인터넷으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화면이 생중계될 만큼 중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40일 뒤면 중국 해안에 닿을 거란 분석에 오염수 방류는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개 성시에 걸쳐 있는 중국의 연해지방, 6억 명 넘는 인구와 전체 GDP의 60%가 몰린 도회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맞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수산물 상인과 어민들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정부 결정과 우리 정부 대응을 규탄했고 각 지자체는 우리 수산물 안전을 더 철저하게 지킬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축제를 앞둔 어시장. 손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들뜬 분위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상인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님이 3분의 1도 없대요. 어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해소시키는 게 어찌 보면 정부입니다. 정부고 또 우리 어민 역시도 지금 조업을 해도 이 고기가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로 난감합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그 위에 쓰러지듯 누워 오염수 방류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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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공판장에 도착한 제주산 갈치가 방사능 검사를 받습니다. 제주지사는 수산물 안전을 더 철저하게 보장할 대응책을 실행할 테니 안심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생산 유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유통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당국과 수협 측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장은 근거 없는 자료로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서 어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날, 지자체는 우리 수산물 안전을 잘 지키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고 환경 관련 시민사회 단체는 일본 정부 결정과 우리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실시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06 베크렐로 WHO가 제시한 식수 기준치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6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24일 오후 6시 현재 리터당 206 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기준치인 리터당 10,000 베크렐보다 한참 낮습니다. 리터당 206 베크렐이란 수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마련된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도 물에 남아있는 핵종으로 방류 시 바닷물에 녹아들게 됩니다.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와 함께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 양, 처리 오염수의 유량, 오염수 희석에 쓰일 바닷물의 방사선 양,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수직 축으로 분석한 희석수의 방사선 양 등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IAEA는 6가지 항목 모두에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초록불을 표시해놨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색불, 비정상적인 수치가 탐지되면 빨간불로 표시됩니다. 오염수와 해수, 희석수의 유량이 정상 범위고 단계별로 측정한 오염수 방사선 양도 기준치를 밑돈다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24일 오후 3시쯤 필리핀 마닐라 북북동쪽 약 74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사울라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사울라는 다음 주 초까지 필리핀 해상을 맴돌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이후 발생할 10호 태풍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진로가 무척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울라는 베트남에서 제출했으며 베트남의 희귀동물 이름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 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을 전기회사에 돌리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는 현지 시간 24일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공공재산과 자원의 손해에 대해서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7일 미 기상청에 허리케인 적색 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 장비에 전원을 내리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8일 마우이 섬 내 라하이나와 쿨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000에이커, 12.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2,2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약 55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안에서 멸종 위기인 밍크고래를 잡아 억대 수익을 올린 어민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며 포획과 운반, 유통 등 치밀하게 역할을 나눠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작사를 든 선원들이 바다를 지켜봅니다. 조금 뒤 배 위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밍크고래입니다. 잠복한 해경 수사관들이 배를 덮치자 해체된 고래고기가 쏟아집니다. 창고에서는 고래 포획용 작살과 밧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판 혐의로 모두 5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고래잡이에 쓴 어선입니다. 바닷속 고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은 망루를 설치했고 몰래 해체 작업을 하려고 검은 천막도 달았습니다. 이들은 포획은 물론 운반과 유통까지 역할을 나눴고 대포폰을 써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밍크고래 17마리를 잡아 16억 원을 챙겼습니다. 정상적인 조업하는 선박에 선원을 승선하면 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포획선에 승선한 선원들은 그 선원들보다 쉽게 그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해경은 고래 포획선 선장과 선원 등 13명을 우선 구속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가 같은 전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범죄 수익금 환수와 고래잡이배 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이죠.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우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오펜하이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로 개봉 첫날에만 55만 명, 개봉 5일 만에 100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러닝타임이 180분이고요. 가볍지 않은 내용, 또 친절하지 않는 전개로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고는 있지만 특수관인 아이맥스 상영관은 여전히 매진 기록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오펜하이머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그린 전기 영화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의 삶과 업적을 나열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이 모순적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이 오펜하이머의 선택을 집요하게 보여주면서 단순 관찰이 아니라 주인공과 함께 관객이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39년 독일에서 우라늄 핵분열 실험에 성공을 하자 이를 이용한 폭탄 개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And I know what it means. If the Nazis have a bomb.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오펜하이머는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 맨하튼 프로젝트에 뛰어듭니다. Have a 12-month head start. 18. How could you possibly know that? 황량한 사막 로스 엘로모스에 연구소를 짓고 4,000명의 과학자들을 모은 오펜하이머는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매달리는데요. Why? Why? Are we saying there's a chance that when we push that button, we destroy the world? Chances are near zero. Near zero. 3년 뒤인 1945년 7월 16일 최초의 핵무기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에 성공을 하고요. 이후 개발한 원자폭탄은 일본에 투하되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But remember this day. 하지만 성공의 순간에도 Will ensure a peace mankind has never seen. 죄책감에 휩싸이며 모순의 시간을 지내게 되는 오펜하이머. 프로메테우스처럼 인류에게 원자폭탄을 선사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You are the man who brings about this circumstance,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네, 오펜하이머는 여러 의미로 이 어벤져스 영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박 출연 배우들을 살펴보면요. 이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인 킬리언 머피를 비롯해서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또 맷 데이먼, 플로렌스 퓨, 조시 하트넨, 에밀리 블런트 등이 출연했습니다. 또 이들이 연기한 배역 또한 과학계의 어벤져스입니다. 이 주인공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아인슈타인도 등장하고요.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또 리처드 파인만, 어니스트 로렌스까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또 현대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영화에 쉴 새 없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오펜하이머는 배경 지식을 많이 할수록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의 마술사입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개봉 전부터 관객의 관심을 받은 건 사실 믿고 본다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 논란의 이전 영화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영화도 물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 시간을 쪼개고 재조립해서 이 극적 재미를 주는 형식의 예술이 오펜하이머에서 또 한 번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기억이 거꾸로 가는 메멘토. 꿈속에 사건과 시간을 엮은 인셉션처럼 놀란 감독은 플롯 자체만으로도 영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흑백과 컬러를 오가면서 세 개의 다른 타임라인이 교차 편집되면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이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은 데다가 뒤섞인 타임라인을 하나로 맞출 때의 쾌감도 적기 때문에 영화가 지루하고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은 오히려 오펜하이머의 내면을 깊게 묘사하고 또 그가 처한 모순적 상황에 관객들을 끌어당기는데요. 놀란 감독은 또 필름 카메라로 이 영화를 촬영하고 또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하는 거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아이맥스 필름을 사용한 것은 물론 최초로 흑백 아이맥스 필름을 도입을 했고요. 핵폭발 장면 역시 CG가 아니라 휘발유, 알루미늄 분말, 또 마그네슘 조명제, 화약 등을 섞어서 폭약을 실제로 만들고 터뜨려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건 핵폭발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최초의 핵폭발을 본 오펜하이머의 입장에 방점을 찍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이 오펜하이머는 놀란 감독 특유의 형식적 미학을 통해서 영화적 체험을 관객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Oppenheimer's story is very exciting. It's a little strange to use a word like entertainment, you know, when it comes to something as serious as nuclear weapons, which is what the film is dealing with. But I think cinema has always had the potential
to draw people into an experience and give them this extraordinarily dramatic tale, following and seeing through Oppenheimer's eyes all of the crazy paradoxical situations that he was involved with. 네, 양혜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에서 흑백과 컬러를 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각각의 장면에 핵 분열 그리고 핵 융합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오펜하이머가 주도한 핵 분열을 컬러 장면으로 촬영을 했고요. 또 네. 오펜하이머가 반대했던 핵 융합을 흑백 장면으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 속의 에너지를 얻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 핵 분열, 또 핵 융합 이렇게 있는데 이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화에서 두 가지 색깔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큰 핵 하나를 서로 다른 두 핵으로 쪼개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를 핵 분열이라고 하고요. 이 핵 분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무거운 원자 핵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게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네. 이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이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제 구하는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반대로 핵융합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원소를 합쳐서 하나의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게 태양처럼 이 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융합 기술을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부르고도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수소폭탄을 만드는 내용으로 많이 대변되고 있습니다. 네, 핵분열과 핵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원자핵을 인위적으로 쪼개거나 또 뭐 붙이는 게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이 당시 원래 이제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원자핵은 너무너무 작고 또 이제 전기적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양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핵과 원자핵이 같은 극끼리 가까이 부딪히거나 혹은 분리를 시키거나 하기 위해서는 반발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이라는 아이디어는 처음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물론이고 당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과학자들 대부분이 인류는 획득할 수 없는 기술, 그러니까 원자폭탄은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게 당시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니까 회의적이었다는 건데 이렇게 회의적이었던 핵분열 관련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네, 이게 1932년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대신에 양성자랑 질량이 똑같은 물질을 말하잖아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핵에 침투하거나 이제 부딪혀서 쪼개는 과정을 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우라늄에 중성자를 부딪히는 그렇게 넣는 실험을 실제로 해봤더니 우라늄에서 바륨과 크립톤이라는 두 가지의 작은 원소로 쪼개지는 게 실험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 실험을 했던 과정에서 미량의 열 에너지도 발생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론으로만 그 당시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핵 분열이었고요. 네. 이렇게 1939년 이 핵분열이 연쇄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은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어느 한 지점, 그러니까 이걸 임계 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소한의 양을 계산을 해봤더니 그 양이 5kg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 양이 채워지는 과정을 커다란 유리 그릇을 두고 그 안에 작은 유리 구슬을 넣으면서 이 최대 임계 질량을 어디까지 채웠는지를 이제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는 전하 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핵분열 관련 기술이 발전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핵분열을 이용해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은 좀 반대했다고 나와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우선은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나치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에 원자폭탄 개발에는 뛰어들었으나 실제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참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과 핵분열 원리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는 폭탄이거든요. 네. 이게 핵융합 반응을 만들기 위해서는 뇌관으로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분열 반응을 활용해야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소 폭탄은 사실 가장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쓰기 때문에 이제 뭐 별명이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붙은 건데 이 수소 원자핵끼리 핵융합을 하려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핵분열 반응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핵분열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바깥에서 핵융합, 수소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이 폭탄은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력을 가진 폭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수소폭탄 차루본바라는 걸 만든 바가 있었는데 이때 위력이 50메가톤, 그러니까 폭탄을 5천만 톤을 동시에 터뜨리는 정도의 위력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제 핵분열, 핵융합이 모두 이제 폭탄 제조 과정,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이 됐지만 현재는 이 폭탄이 아닌 에너지 발전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는 인류를 파괴하는 기술로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인류를 위한 돕는 기술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이죠. 우선 이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물을 끓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이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우라늄 1kg만 이용해서도 석유를 2만 리터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겠죠. 뭐 우라늄 원료 자체는 원자로에서 아무리 태운다고 해도 고설량의 방사능이 수억 년 동안 거의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고준위 방패물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체르노빌 사건 또 후쿠시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원자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인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핵융합은 지금 또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고온, 초고압 상태로 가벼운 원자 핵들을 융합을 해서 무거운 원자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태양을 끌어다 와서 인공태양처럼 끝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제 개념인데 에너지 효율이 좋고 뭐 위험성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 이 원료에 대한 자유로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핵융합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요. 이 핵융합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고온, 초고압이라는 이 조건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도 융합을 만약에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 핵융합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 또한 아직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현재는 이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번 오펜하이머 영화가 배경 지식 없이 가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후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제 주말에 영화 보시는 분들이 양현 기자가 소개해 주신 이번 영화, 이번 코너 보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어에 최적화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X는 네이버가 2021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공개한 LMM 하이퍼클로바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매개 변수는 오픈 AI의 GPT 3.5보다 16%가 큰 2040억 개, 한국어 합승량은 GPT 3의 6,500배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빅테크 기업과의 차별점에 대해 한국 사회의 맥락과 제도, 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생성형 AI란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에 최적화된 하이퍼클로바 X는 검색을 기본으로 쇼핑과 광고 등 서비스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북한이 24일 2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지만 10월 예고한 3차 발사에선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모든 게 잘 진행되다가 로켓이 궤도에 진입하려 할 때 비행 종단 시스템이 실수로 작동해 폭발한 것 같다며 매우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실러 독일 ST 애널리스트 대표도 발사 실패 원인이 소프트웨어 문제 같은 사소한 결함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 뒤 북한이 다음 시도에서는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24일 군사정찰 위성 2차 발사 실패 소식을 대외용 관영 매체를 통해 2시간여 만에 전했던 북한이 주민이 보는 대내 매체에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는 25일까지 발사 실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1차 발사 실패에 이어서 이번에도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북한군에게 점령된 도시를 탈환하기 위한 모의 도시지역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폭염과 빗줄기 속에서도 한미 장병들은 임무를 완수하며 상호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정찰 드론을 띄워 북한군이 점령한 시가지의 동태를 살핍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미 연합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북한군에 점령된 도시를 되찾기 위한 공격에 나섭니다. 드디어 시작된 도시지역 회복작전. 실제 도시를 옮겨온 듯한 훈련장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탈환작전이 펼쳐집니다. 한미 장병들은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서로 지원 사격을 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높였습니다. 뛰어! 훈련 중간중간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장병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장갑차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진을 차례로 포위해 나갑니다. 적의 저항이 예상외로 이어지면서 공격 작전은 밤낮 없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은 건물 1층부터 옥상까지 샅샅이 훑으며 적을 격퇴했고 결정적 행동으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번 훈련은 도시 지역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훈련이었고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I can tell you everyone in my platoon had a great time working with the ROK Army. They've been incredibly professional. They really understand how we work together, and we had a great week out here this week. 폭염과 궂은 날씨 속에서 계속된 이번 훈련은 소규모 부대 단위별로 전투 기술을 배양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실시돼 한미 장병들의 우애도 굳게 다졌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 전국의 교사들이 대규모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영 교육감이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겠다며 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애도 서한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9월 4일 추도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의 재량 휴업일 지정 등 역시 반대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교육부가 추모 집회를 위한 재량 휴업일 지정은 법 위반이라고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근 교육부가 특수교육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장애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못 가누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종종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예 고시로 제정하면 과도하게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시안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남용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호장구가 뭔지를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호장구를 해야 되는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절차를 그렇게 막연하게만 해놓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고시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에 부적절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아동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보호장구가 장애 아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생활지도 고시를 입법 예고한 만큼 인권위는 이달 중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직접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 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이 돌보미 163명이 이 서비스 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기관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를 쓴 아이 돌보미들에게 서비스 기관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을 제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아이 돌보미들은 2019년 자신들이 서비스 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밀린 주휴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예술의 세계와 작가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인 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바로 나혜석과 이성자 작가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돋보이는 존재감으로 입지를 굳힌 두 작가의 대표작과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미술계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문인으로서 또 여권론 운동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작가 나혜석을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나혜석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일본에서 유학가던 오빠의 영향을 받아서 도쿄의 사립여자미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이 당시 여자 유학생이 주를 이루던 여자계라는 기관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옛날에는 당연시했던 어린 나이에 딸을 결혼시키던 풍토에 대해 맞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결혼 문화에 대한 비판을 담은 소설 경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혜석은 보수적인 시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건데요. 1919년에는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나혜석은 이후 재능을 살려서 1921년에 전시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요. 조선미술전람회에 꾸준히 입선하는 등 입지를 쌓고요. 또 자신의 철학과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글도 꾸준히 쓰게 됩니다. 이 예술적 재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활발히 표현하던 나혜석은 1926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여류 화가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 파리로 향해서 공부하다가 뉴욕과 시카고 또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을 횡단하면서 특유의 화풍을 확립해 갔습니다. 네, 정말 멋진 재능과 또 시대를 앞서가는 작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작품을 주로 그렸을까요?
네, 나혜석이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실제 나혜석의 사진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보이는 모습은 나혜석의 실제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이 화풍도 그렇고 생김새도 비교적 서구적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이 작품이 나혜석의 모습을 그린 게 맞다 또 아니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나혜석이 프랑스 파리에서 일정 기간 공부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졌고요. 그때 파리에는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거장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특히 앙리 마티스가 야수파의 대표적인 화가였는데 이 나혜석이 이 야수파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로제 비시에르라는 야수파 화가에게 배우기도 하면서 화풍을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 자화상 작품에 드러나는 거침없고 강렬한 화풍에서 야수파의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어두운 옷차림과 배경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에서 진지함과 고독함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 나혜석의 심리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는 다른 자화상이네요. 보여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을 담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의 작품입니다. 무희 캉캉이라는 작품인데요. 1940년에 그려졌고요. 이 작품 역시 한국적인 느낌보다는 인물의 신체 비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좀 서구적인 분위기가 나는데요. 이 당시에 한국으로 들어오던 서양 문물이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고풍스러우면서도 화려함을 보여주고요. 이 전체적인 색감이 갈색 톤으로 차분한 느낌입니다. 이 나혜석은 당시 여성을 억압하던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난 신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도 그런 성향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다, 자기를 잘 표현하는 그런 여성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작가로서가 아닌 인간 나혜석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서서 좀 여러 방면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또 부딪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단조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혜석의 작업 세계를 차치하고 봤을 때 이 인생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연애 결혼과 또 불륜, 이혼 같은 지금의 좀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들입니다. 이 나혜석은 김우영이라는 변호사와 1920년에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할 때 몇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는 남편인 김우영이 전처와 낳았던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때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육아와 작업을 병행하면서 워킹맘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워킹맘으로서의 고단한 일상을 가감없이 담은 판화 작품도 준비를 했는데요. 가사 노동을 하고 밤에 일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도 워킹맘으로서 지금 봐도 공감이 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이 당시 주변에서 크게 비난을 받으면서 명예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나혜석과 김우영이 함께 여행을 하다가 잠시 남편과 따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최혜린이라는 지인과 나혜석이 불륜 관계가 되고요. 이게 국내에 알려지면서 미술계와 언론이 크게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이 나혜석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이혼 고백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남편과 자식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게 되면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고요. 결국 무용고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이 삶 자체는 정말 화려했는데 이 말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추상화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작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크게 인정받은 작가인데요. 1991년과 2002년 프랑스 정부 문화예술공로 훈장을 받았고요. 2009년에는 한불 문화상과 우리나라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성자 화백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추상화가로서 국내외에서 크게 활약한 작가입니다. 이성자는 1953년 파리 그랑드 쇼미에르 아카데미에서 회화와 조각을 공부했는데요. 추상회화에 관심이 많아서 당시 파리에 있던 김환기 화백과 더불어서 이응로, 남관, 권옥연 등 지금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언급되는 작가들과 교류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오베르뉴와 파리 등에서 개인전을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전시를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했고요. 특히 1975년에는 김환기 또 이응로 등과 함께 상파울로 비엔날레 한국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꾸준히 한국을 오갔는데 이 초기에는 추상과 구상을 병행하다가 60년대 이후에 이성자 화백의 시그니처인 음과 양, 또 기하학, 우주적인 상징 등을 화폭에 담으면서 작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엄청난 수상 경력을 가진 거장이지 않나 싶은데요. 작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네, 이성자 화백은 살아생전에 약 4천여 점의 작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전만 80여 회, 또 그룹전은 300여 회가 넘게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성자 화백은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파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품의 선이 거칠고 좀 강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상뿐만 아니라 구상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50년대 말부터는 색채가 다채로워지는데요. 이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주로 화폭에 담으면서 판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동양의 음과 양, 사상과 또 빛에 주목하면서 자연을 탐구하고 이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이후에는 이 음양사상과 시간, 또 우주 공간 같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공간을 넘어서 초월적인 세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죽음, 또 동양과 서양 같은 완전히 다른 요소를 재결합해서 추상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이 초월적인 세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냈다고 하니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고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좀 보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작품 2점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혜성이 있는 나의 오두막과 직녀성에 있는 나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입니다. 각각 1998년, 2000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이성자는 남프랑스 투레트라는 지역에 은하수라는 이름을 가진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곳에서 본 밤하늘들을 주로 화폭에 담았는데요. 이 두 작품에서는 우주가 묘사됐는데 아득하고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화사하고 몽환적인 느낌으로 그려졌습니다. 은하수와 행성 같은 요소들이 추상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동서양의 요소가 적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듬감이 느껴지고 다채로우면서도 아주 심플하고 정제된 느낌의 우주를 묘사했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여성이 꿈을 펼치기 더 어려웠던 시대 한국 여성 최초 타이틀을 얻은 두 작가죠. 나혜석과 이성자 작가에 대해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제 펭귄 서식지가 있는 남극 해빙이 지난해 온난화로 급격 기후가 사라지면서 전례 없는 번식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 연구팀은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극 벨링하우젠의 중부와 동부에 있는 황제 펭귄 서식지 5곳 가운데 4곳에서 지난해 얼음이 사라져 새끼들이 전혀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부화한 새끼 펭귄들은 12월에서 1월까지 방수기 털이 완전히 나지 않아 얼음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운데 지난해 11월에 해당 지역의 해빙이 모두 사라져 새끼 펭귄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당뇨병 발병이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과 숭실대 고대 구로병원 공동연구팀은 2012년 당시 제2형 당뇨병이 없었던 성인 782만 명을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5년 연속 극저소득 그룹의 발병률이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고소득인 그룹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극저소득층에 계속 머무는 사람의 당뇨병 발병 위험은 지속돼서 고소득층인 사람보다 최대 5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근과 교대 근무가 잦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요크대 연구팀은 성인 4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에서 야근 근무를 하는 사람은 낮에 정규 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인지 기능 손상 위험이 79%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야근을 했던 사람은 정규 시간에만 근무를 했던 사람보다 인지장애 위험이 53% 높았다면서 야근으로 인한 인지기능 손상은 기억력 저하, 교대 근무는 집행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 출연 연구원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연구개발에 둘러싼 카르텔이 있다면 현장 연구자들이 아닌 부처 이기주의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일부 관변 과학기술자들이라며 R&D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한 뒤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철저하게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수사에 종속시키고 정치 도구로 써먹으면서 과학기술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시 선선한가 했더니 다시 늦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전국에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어서 이번 주말 나들이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틈틈이 건강 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